잠깐만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제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던 검은색 차 안에서 갑자기 상기된 남자의 얼굴, 들고 있던 휴대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였어요? 왜 그래요?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이 그 전화 한 통화로 끽. 급브레이크를 밟아 산길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핸들을 급히 돌려 유턴. 다시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불과 5분 전 이 남자는 산속 암자 앞에 누군가를 남겨두고 내려왔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 안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드디어 끝났어.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겠네. 그런데 5분 후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누구를 남겨두고 온 걸까요? 그 짧은 통화에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방금까지 만족스럽게 웃던 남자가 이렇게 절규하는 걸까요? 그리고 암자에 남겨진 사람의 주머니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 만에 한 남자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태산제약 본사 윤재혁의 사무실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전무이사로 승진 확정되셨습니다. 윤재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임원들과 강남의 한 레스토랑 축하 회식 자리, 와인잔을 서로 부딪히며 옆자리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윤 본부장, 축하합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윤재혁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은요? 윤재혁은 와인을 마시고 나서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혁은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대신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건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1시 윤재혁은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승진 축하해요. 근데 한지수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또 새벽 3시에 옆집 현관문 두드리셔서 항에 들어왔어요. 윤재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디 계세요? 작은 방에 주무시고 계세요. 윤재혁은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구가 낡은 한복 차림으로 손에는 염주를 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이제 한계예요. 요양원 알아봐요. 한지수가 말했어요. 아니면 산속 암자는 어때요? 조용하고 아버님도 산 좋아하시잖아요. 암자? 네. 제가 알아볼게요. 윤재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윤재혁은 일찍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아, 아버지였어요. 흰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그냥 화요일이에요. 아니야. 뭔가 중요한 날인데. 윤석구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늦었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이 타고 문이 닫히기 직전 윤석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흐릿하지 않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석구는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어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태산제약 주식 67% 보유 윤석구. 수첩을 덮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고지구나. 윤석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지수는 친구들과 골프 모임에 나갔어요. 요즘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시아버님 때문에. 치매 걸리셔서. 한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심한데? 새벽마다 난리야. 산에 가야 한다고. 이웃들이 미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은 한 달에 300이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한지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어? 집에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아이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안 계신 것처럼 말했어. 창피해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같은 시각. 아파트. 윤석구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없으니 조용했습니다. 저녁 7시. 한지수가 돌아왔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작은 방 문을 열고 바닥에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 국 한 그릇. 거실은 손님 오시니까 여기서 드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석구는 쟁반을 바라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밤 9시 윤재혁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암자를 좀 알아봤어요. 한지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가평에 있는데 조용하대요. 스님이 잘 돌봐주시고.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이요. 요양원보다 훨씬 싸죠. 사진을 봤어요. 산속 작은 암자. 고즈넉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가봐요. 알았어. 다음 날 저녁. 윤재혁은 작은 방 앞에 서서 노크했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지만 문을 열었어요. 윤석구가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주말에 드라이브 갈까요? 공기 좋은 데로. 어디? 산이요, 경치 좋은 곳으로. 윤석구는 아들을 봤어요. 그래. 토요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문을 닫고 나오니 거실에서 한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래요? 가신대. 다행이네. 한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창문을 열었더니 멀리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서랍을 열고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태산제약 주식 67% 보유 윤석구. 수첩을 덮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박상철 변호사였습니다. 나야. 밤늦게 전화 주시니. 무슨 일이십니까? 윤석구는 창밖을 봤어요. 토요일에. 시작하자. 드디어입니까? 응. 3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끝을 볼 때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석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윤재혁이 트렁크를 열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넣었어요. 아버지, 출발해요. 윤석구가 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이내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윤석구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재혁아. 네. 오늘이 날이지? 그냥 토요일이에요. 뒷좌석에서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1시간 반. 산길이 시작되고 포장도로가 끝나 차가 덜컹거렸어요. 여기가 어디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은 깊었고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작은 암자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스님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보따리를 꺼내 마루 위에 내려놓고 아버지, 여기서 좀 쉬세요. 얼마나? 한 달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지수와 이미 얘기했어요. 한 달 후에는 요양원으로 보낼 거였습니다. 윤석구는 아들을 봤어요. 재혁아? 네. 내가 너한테 뭐였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나는 뭐였냐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얼굴은 담담했어요. 아버지죠. 그렇구나. 아버지였구나. 윤석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한 달 후에 올게요,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라. 네. 안 올 거잖아. 뒷목이 뜨거워졌어요. 윤석구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윤재혁은 스님에게 봉투를 건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였습니다. 룸미러에 아버지가 보였어요. 작은 점처럼. 룸미러를 돌려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산길을 내려가 포장도로가 나타났어요. 후. 한지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그러게.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겠어요. 창문을 열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여보, 한 달 후에 진짜 갈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형식적으로 한 말이지 한 달 후엔 요양원 보낼 거야. 아, 그렇구나. 한지수가 웃었어요. 요양원비가 300씩인데 그것도 아까워요. 암자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그렇네.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일 때 라디오를 켜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일식이요. 오마카세. 좋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윤재혁 본부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누구시죠? 태산제약 고문변호사 박상철입니다.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평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중인데요. 윤석구 회장님과 함께 계십니까? 회장님이요? 귀하의 붙임말입니다. 아, 아버지요? 아니요. 암자에 모셔다 드렸는데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고 오셨다고요? 네. 치매도 있으시고 해서. 윤 본부장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윤석구 회장님은 태산제약의 실제 창업주이십니다. 네. 무슨 1970년대 작은 한약방에서 시작하셨고 현재의 태산제약을 키우셨죠. 윤석구 회장님께서는 태산제약 주식 67%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67%요? 시가로 약 15조 원입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5조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작은아버지는? 윤석진 회장님은 30년 전 형님으로부터 경영권만 위임받으셨고 소유권은 계속 윤석구 회장님께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윤 본부장님. 네. 귀하의 서울대 입학, 태산제약 입사, 그리고 현재 본부장 직급. 박상철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 윤석구 회장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입학 당시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갔습니다. 입사 역시 회장님의 비밀 지시였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재혁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윤 본부장님.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 타고 계신 차량, 모두 윤석구 회장님 명의입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파트와 차도, 네, 실제 소유주는 회장님이십니다. 옆에서 한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예요? 대답할 수 없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5분 전입니다. 네, 5분 전 윤석구 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아들이 나를 버렸다. 이제 나도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요. 제가 지금 회사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안건은 후계구도 전면 재검토입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30분 내로 모든 자산에 대한 명예 이전 및 동결 조치가 진행될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파트, 차량, 귀하 명의의 모든 계좌.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던 자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변호사님. 윤석구 회장님께서는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박상철이 말을 끊었어요. 귀하께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하지만 오늘 회장님의 마지막 희망이 꺾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보았어요. 통화 종료. 5분 47초. 여보, 대체 무슨 전화였어요? 한지수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회장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태산제약. 우리 아버지가 실제 주인이셨어. 한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15조 원. 손이 떨렸어요. 끽.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췄습니다. 여보, 핸들을 황급히 돌려 유턴 다시 가평 방향으로. 어디 가요? 암자로. 다시 가야 돼. 왜요? 아버지를 찾아야 돼. 차가 속도를 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30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지켜봤던 거였어. 자신을 아들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험에서 결국 낙제했습니다. 산속에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고속도로 진입로가 나타났어요.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5분.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1시간 반. 다시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스님이 나왔어요. 보살님 찾으십니까? 네.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떠나셨습니다. 뭐라고요? 택시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에 혹시 뭔가 남기신 거 없어요? 스님이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텅 비어 있었고 보따리도 없었어요. 탁자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습니다. 너는 나를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린다. 뒷면에 더 적혀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렸지만 넌 변하지 않았구나.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재혁 본부장님이십니까? 네. 인사팀에서 긴급 통보드립니다. 이사회 결정으로 귀하의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네. 오늘부로 퇴사 처리됩니다. 월요일까지 개인 물품 정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전화가 끊어졌어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지수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 네. 그리고 나 해고됐어. 한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고?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 아파트 앞. 여보, 비밀번호 뭐였죠? 한지수가 물었어요. 숫자를 눌렀습니다. 삑 오류음. 다시 눌렀어요. 삑. 이상한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네, 윤석구 소유주님 지시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윤석구님이십니다. 실소유주시죠? 저희가 사는 집인데요. 죄송하지만 명의상 소유주는 윤석구님이십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차에서 주차장, 차로 갔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차가 어디 있어?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BMW 저희 차 어디 있어요? 아, 그 차요? 조금 전에 견인됐습니다. 견인이요? 소유주 요청이라고 하던데요. 그만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고개를 들어 한지수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가져갔어. 그럼 우린 아무것도 없어. 침묵이 흘렀어요. 한지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친정 갈게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여보, 당신이 거짓말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실제로는 재벌이었고 나한테 숨긴 거잖아요. 나도 몰랐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한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난 당신 아버지 재산 보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신 진짜 가난뱅이였네요. 여보, 가난한 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할게요. 한지수가 돌아서 걸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한지수.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불과 12시간 전 승진이 확정되고 아파트가 있고 차가 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버린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10,000원뿐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 편의점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야간 알바. 시급 9,500원. 면접은 없었어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물품 정리, 재고 확인, 바닥 청소, 유통기한 체크, 새벽 3시, 허리가 아팠어요. 쪼그려 앉아 하단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세제 때문에 손이 거칠어졌어요. 새벽 5시, 택배가 왔어요. 박스 50개, 하나씩 들어 옮겼습니다. 등이 뻐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띵동.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태산제약 마케팅팀 김대리였어요. 아니, 전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김대리도 저를 보고 놀랐어요. 윤 본부장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히
김대리가 가까이 왔어요. 맞잖아요. 윤 본부장님, 다른 손님 계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본부장님 왜 여기서 그때였습니다. 야, 윤재혁? 점장이었어요. 택배 정리 언제 끝낼 거야? 빨리 해. 김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재혁?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 본부장님이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김대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리가 돌아서서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야, 뭐해? 일 안 해? 날카로운 점장의 목소리. 일어나서 박스를 들었어요. 순간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180만 원. 방을 구했습니다. 고시원. 월 35만 원. 남은 돈 145만 원. 밥은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새벽 배송 일을 더 구했어요. 편의점 8시간, 배송 4시간, 하루 12시간. 몸이 무겁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2달째 배송일에 비가 왔어요. 약국 배송을 위해 자전거에 짐을 실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날 때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50층 태산제약 건물이 더욱 높아 보였습니다.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21층이 전무 승진이 확정됐던 제 사무실이었어요. 지금은 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신호가 바뀌어서 페달을 밟았어요.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약사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배송료 4만 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에 고시원에서 거울을 봤어요. 피부가 거칠었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였니?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석 달째 약국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약사님이 말했어요. 재혁 씨, 일 잘하네. 우리 직원으로 들어올래요? 직원이요? 네, 정식으로.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월급 200 줄게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편의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약국 하나만 하루 8시간.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녁에 공원을 걸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도 저렇게 웃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은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약국 배송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요일도 나갔어요. 통장에 3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동안 모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져 턱선이 선명했어요. 어느 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혁 씨 고생했어요. 약사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인데요.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처음 왔을 때는 힘들어 보였는데. 그랬나요? 네. 근데 이제는 눈빛이 달라요. 약사님이 웃었습니다. 저녁, 고시원, 계란을 넣고 끓인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맛있었습니다. 주말에 공원을 걸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씻는 것, 배달 끝나고 마시는 시원한 물, 저녁에 라면 한 그릇,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봤어요. 1년 동안 용기가 없어 한 번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였니?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대학, 직장, 승진, 아파트, 차,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여겼고 심지어 산속에 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다음 날 아침, 약국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했습니다. 약 좀 사러 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을 찾아 봉투에 담았어요. 천천히 가세요.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박상철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재혁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년 만이군요. 네.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왜 찾으십니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도 잘못했어요. 박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네, 윤재혁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어디 계세요? 태산제약 본사입니다. 본사요? 네. 회장님 집무실이요. 제가 가도 될까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세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시간 남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도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정장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대로. 이분이 조금 헐렁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문을 나서 태산제약으로 가는 길,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태산제약 본사 앞, 50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윤석구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직원이 전화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50층,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앞장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회장실 앞,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구가 정장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앉아라.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뭘 했니? 약 배달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말이 나오지 않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석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윤석구가 창밖을 봤어요. 재혁아? 네. 치매 말이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에 진단받긴 했어. 경미하다고 했지. 하지만 증상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이용했지. 치매 노인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30년 동안 지켜봤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돌아서시며 대학도 직장도 내가 만들어준 거였는데 넌 몰랐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넌 교만해졌어. 다 내 능력인 줄 알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넌 날 버리더구나. 아버지. 그래서 나도 버렸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혁아. 작은아버지. 윤석진이 옆에 앉았어요. 형님이 나한테 회사를 맡기신 건 널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30년 동안 내가 변하길 기다리신 거야.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윤석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눈빛이 달라졌구나. 네. 1년 전과는 달라졌어. 이제야 사람 눈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사로 돌아올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약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윤석구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얼마 후 윤재혁은 작은 약국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미래약국. 아침 9시 셔터를 올렸어요. 약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고혈압 약 있어요? 네, 이쪽입니다. 약을 찾아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나갔어요. 윤재혁은 문 밖을 봤습니다. 저녁 마감을 위해 셔터를 내렸어요. 하루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25만 원.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 밖으로 나왔더니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냐? 네. 힘들진 않고? 괜찮습니다. 윤석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해라. 네. 밥은 먹고 다니고? 네, 아버지. 윤석구가 웃었습니다. 창문이 올라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윤재혁은 그 자리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국을 봤습니다. 작은 가게의 형광등 불빛하지만 이곳이 좋았어요. 거짓 없이 살 수 있는 곳이고 내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25만 원짜리 봉투가 만져졌어요. 적은 매출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진짜였으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항상 응원합니다.